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원 강사입니다. 이번에 3회 전국 모의고사, 요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를 봤죠. 자, 어떤 분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전국 모의고사 한번 해설 좀 해달라고. 자, 그런데 일단 이 자료는 올릴 수 없어요. 방문각 요 저작권 때문에요. 해설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 문제는 점수가 높냐 낮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번 모의고사도 점수가 낮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시험의 경향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게 보이고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해설에는 이렇게 의미를 두자고요. 자, 모의고사를 어떻게 냈습니까? 이딴 식으로 냈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이 태반이니까 자, 모의고사를 쭉 보면서 첫 번째, 틀릴 수 있는 문제를 틀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렸느냐, 일단 이걸 구분해 봐야 돼요. 맞출 수 있는 걸 내가 틀렸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모의고사는 복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설은.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지문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어떤 지문이 중요하고 어떤 지문은 생략이 되고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무튼 우리 강사들이 이 2회, 3회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서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도 방문각에 소속된 강사니까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3회 전국 방문각 모의고사입니다. 1번.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의 용어 정리죠. 토지 용어 정리 반드시 나오는 주제죠. 첫 번째 부지, 그러면 바닥 토지라는 게 떠올라야죠. 도로, 하천 등과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 토지를 말합니다. 옳은 질문.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이고 고압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용과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맞았고. 자, 맹지는 도로가 없는 맹한 토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입니다. 맞았고.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된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합니다. 자, 요것 때문에 실수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토지죠. 근데 여기는 다른 지역으로 전환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놓쳤다고 해보죠. 놓쳤다고. 그럼 밑에 봐보죠. 포락지. 포락지는 항상 침식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요새 계속 잘 나온다 했잖아요. 침식이라는 건 토지가 물에 깎인다. 물에 깎이면 곧 있으면 무너진다. 이게 락이잖아요. 락. 그리고 물에 덮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락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쳤더라도. 그러면 다시 봤더니 아하, 전환 과정 중에 있는 토지인데 전환된이라고 했구나. 네가 틀렸구나. 이렇게 가야죠. 일단 이 문제를 하나 맞춰야 된다고 하자고요. 자, 하나 제가 개수를 제가 체크할 거예요. 제가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단 부동산 개념 중에 자산이면 경제적 측면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나 보네요. 자, 토지는 부증성에 의한 상대적 희소 가치의 증대. 부족하니까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희소한 가치, 희소한 제하고 부동성에 따른 외부 효과 발생 등 다른 자산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동성 나오면 왜 부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산에서 보기 드문 현상, 이게 바로 부동산의 특별한 성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옳은 질문인데요. 자, 2번.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다른 상품에 비해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X. 유동성은 항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그게 어렵죠? 이게 유동성 위험인 거죠. 그 다음에 토지는 영속성,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지만 인플레에 따른 구매력 보호 기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기 틀렸네요. 자, 우리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에요. 우리 인플레이션은 우리 시험의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딱 하나가 나와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실물 자산으로 바꿔놔야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 이런 거죠. 금이라든지 이런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은 인플레에 따른 구매력 보호 기능이 뛰어난 상품인 거죠. 특히 영속성 때문에. 투자론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매력 보호 기능을 인플레이션 hedg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기능이 좋죠. 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의 대표적인 사례죠. 레버리지는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건데 타인 자본을 빌려서 그렇죠. 부동산에 큰 걸 사. 그리고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로 찔끔 주는 거죠. 전세가 바로 다시 되돌려주는 돈이니까 그렇죠. 빌린 돈의 형식이에요. 근데 전세금은 돌려줄 때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도 이자를 내지 않는 대출금의 형식의 성격을 갖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레버리지죠. 부동산 상품은 타 재화에 비해 구매 빈도가 높습니다. 아유, 좀 여러 번 사고 싶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저는 이것도 맞아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맞아야 된다고. 자, 그럼 2개. 자, 3.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이요.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하면 민법의 협의, 준부동산을 포함한 광의 개념, 요걸 찾죠. 자, 임차인이 설치한, 이거 정착물에 대한 거네요. 정착물.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동산입니까? 정착물입니까? 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가야죠. 임대인이 설치했을 때 건물의 일부인 정착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틀렸어요. 얘가.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살짝 오류가 좀 있어. 이건 제 주관이에요. 토지에 정착된 건물, 자, 미분리 과실과 이 농작물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이게 단서가 단순히 미분리 과실이나 농작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농작물도 권원을 설정하고 내가 설치한 농작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과실, 농작물 이랬으니까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이의 신청이 받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번 지문은 좋지 않으니까 이거 오류라고 제가 전하는데 오류까지는 아니고 그냥 넘기자고요. 그러나 정답은 1번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자고요. 정착물은요. 원래 분리된 동산, 그냥 물건이었죠. 분리된 물건이었는데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으로 인해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말합니다. 이거 맞았네요. 자, 20개 집단이 명인방법을 갖춥니다. 그러면 독립정착물이 되죠. 독립정착물 4개가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모,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한 15년 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가식된 수모 이런 것들은 정착성이 계속적인 정착성이 없어요. 가식은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이고 여기도 계속성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원이 판례가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여기에 예전에는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도 나왔어요. 아무튼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야 된다고 봐요. 3개.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현상이네요. 자, 토지의 부증성, 양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자, 부증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토지는 희소한 재화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알뜰살뜰 잘 써야죠. 그게 바로 최유효 이용이고 집약적 토지 이용인 거죠. 요 가운데는 모르더라도 그럼 일단 통과해 보자고요. 2번 개별성으로 물리적 관점에서 대체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4글자짜리를 알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개별성은 4글자로 바꾸면 비대체성이에요. 비대체성. 그러니까 대체성이 없다. 그러면 옳은 지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부동성, 인접성으로 특정 토지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넘어가자고요.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시험에 나온 건데 요 직접 환원법의 표현이 우리 수익 환원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익 환원법. 우리 시험에서는 수익 환원법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나오죠. 이게 감정 평가 3방식이죠. 그러면 항상 이 잘 나오는 표현이 가치정이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잖아요. 그럼 왜 가치는 장래 기대 이익을 기준으로 추계합니까? 아니, 미래도 살아있으니까 영속적인 거죠. 그리고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이 장래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환원하는 수익 환원법이잖아요. 이게 영속성 나오면 항상 가치정의 나오면 평가 방식의 수익 환원법 세트 메뉴로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문구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영속성으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가격 탄력성은 0입니다. 자, 요거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그럼 공급이 요거 원래 탄력성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0입니다. 그러면 뭐가지 쳐서 공급량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곡선을 그리면 수직선의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아니죠. 영속성이 아니라 부증성이죠. 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고 따라서 수직선의 형태로 나옵니다. 암기 코드는 물리적 공급하면 물수, 수직은 부증성 때문이죠. 요놈이 틀렸어요. 요놈. 그러니까 3번 같은 지문은 그렇죠. 이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5번이 틀렸다. 자, 요건 애매모호하네요. 요거 하나 넣어야 될지.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 더 추가하려 합니다. 4개.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자, 5번. 자,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LTV, DTI의 상향 조정. 자, 이걸 선택하신 분이 꽤 있을 거예요. LTV, DTI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4글자로 대출 금액으로 해석했죠. LTV, DTI 상향 조정은 대출 금액의 상향 조정이잖아요. 이게 수요의 증가 요인이지. 그래서 오른 것이지. 이렇게 찾는 건데, 요 앞에 살짝, 요게 있어요. 요게. 그리고 해설을 봤더니, LTV, DTI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지, 상가에는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주택에 대한 LTV, DTI가 올라가면, 주택으로 돈이 몰리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주택으로 돈이 몰리니까 상가로는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상가의 소비는 준다. 이런 식이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런데 상가 부동산도 LTV, DTI를 영어를 쓸 수가 있죠. 대부분 상가는 정확히 LTV랑 DTI를 쓰지는 않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도 뭐 감정가액의 70% 이런 것들이 LTV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이의 신청이. 그래서 요건 그냥 우리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논점이에요. 이건 삭제하자고요. 근데 하필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아니죠. 근데 요놈을 그냥 옳은 지문이라고 그냥 탁 찍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읽고 가면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다고 제가 빼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걸 보자고요. 일단 틀려도 된다고 제가 뺐어요. 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쭉 떨어진 미래에 사야 되니까 지금은 소비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 곡선은 임대료, 즉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반비례 마이너스 기울기가 나와야죠. 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빠르게 상승한 경우에 이건 중요치 않고 이게 중요하죠.
부담 증가, 보유세 부담 증가.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고 되어야겠어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요놈이죠. 요놈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요거 틀렸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합니다.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자,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적인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은행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이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 금리의 방향을 결정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금리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1번을 택하고 그냥 쑥 넘어버리시는 분, 요분들은, 자, 이거 틀려도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살짝 상가라는 걸 보면서 뭔가 좀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캐치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쉽긴 합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자, 그 다음 6번. 자, 이 문제는, 지금은 나오지 않는 유형이에요. 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100만원에서 20만원이니까, 100만원에서 20만원이니까, 20만원이 지금, 상승했죠? 100만원에서 20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20%죠, 20%. 20%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수요량은 1000에서 1100이니까, 지금 10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니까 10%죠. 10%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시험의 문제로는 단독주택의 가격이 20%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소비는 10%가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가 따라서 늘었으니까 일단 대체관계겠죠. 대체관계. 그리고 교차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율 10%에다 동그라미 치고 20%의 절반이니까 0.5 이렇게 찾는 문제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풀어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는 틀려도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이런 건 틀려도 돼요. 딱 보고 내가 풀어본 적이 없어. 그냥 바로 넘어갔어야 돼. 이건 손 대면 마이너스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공급의 법칙으로 부동산의 공급 곡선 우상향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유는 여기가 가격이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비례관계이기 때문이죠. 비례관계.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거죠. 우리는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가 있다가 공급의 법칙이고 옳은 지문이죠. 자, 아파트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관계를 봐요. 아파트에는 부지,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생산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주택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주택건설업체 수가 늘으면 공급이 늘겠죠. 요거 질문이 꽤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주택건설업체 수의 증가가 늘면 경쟁에 의해서 공급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신 분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건설업체 수가 늘어나면 우리 사회 전체적인 시장 전체의 공급은 늘어난다. 그냥 이렇게 직감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4번. 자,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냐 작아지냐.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즉 더덜 일명 더덜 문제예요. 더덜 문제. 그러면 더덜 문제 해석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봤더니 수요가 탄력성이 적다고 돼 있으니까 비탄력적인 거예요.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폭은 더 커진다. 옳은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 그래서 결국 정답은 5번 이렇게 돼야 돼요. 5번은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더 덜 문제는
가격 변화의 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량 변화의 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 변화 폭이에요. 가격 변화 폭, 가격 변화 폭. 자, 그런데 5번은 여기 끝에 보면 거래량 변화 폭을 줬어요. 해석을 해볼게요.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이렇게 돼야 돼요. 가격은. 그러면 정상적인 문제라면,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수요의 탄력성이 크니까 탄력적이잖아요. 탔잖아요. 그러니까 덜 하락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죠. 야,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니? 거래량은 가격이랑은 반대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증가한다. 근데 가격의 변화와 거래의 변화는 반대로 되는 거니까 거래량은 더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끝이 거래량의 증가폭이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나 5번까지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가 여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되는데 4번을 찍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빼드릴게. 어렵다고 하고 이거 빼드릴게요. 빼드릴게. 꼭 맞춰야 되는 문제로. 일단 이게 보류야. 일단 보류 적어라. 자, 그 다음 문제는 아이고 이건 진짜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온 탄력성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가장. 그러나 일단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오는 출제 유형이니까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탄력성 문제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의 상황을 주고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처럼 탄력성을 주고 시장 상황을 추정해 보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돼.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과정이냐, 요 놈이 보여야 돼.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소비량이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빌라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빌라에 대한. 그러니까 빌라의 가격, A제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소비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 틀이 딱 보여야 된다고 제가 유튜브에다 찍어 놨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0.8, 0.1을 탁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상황에 여기다가 빵꾸만 채우면 된다고 했죠. 자,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어요. 5%. 그럼 여기에 지금 5%니까 상승까지 해줘야죠. 플러스 5%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소비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파트 소비량은 5%니까 5% 상승했으니까 감소해야 되고 0.8배잖아요. 그러니까 58에 40이니까 5%에 0.8배 곱하기 0.8, 즉 4%가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에 의하면 가격 5% 상승은 소비량 4% 감소라는 현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 수요량이 2% 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수요량이 늘었다라는 걸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즉 상황이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도 아파트 소비가 바뀌고 빌라 가격에 의해서도 아파트 소비가 바뀌니까 지금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해서 동시에 작동을 하면 동시에 작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2% 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이 줄어야 되는데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항상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소비가 또 늘었구나 이런 감을 잡아줘야 돼요. 그럼 해보자고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2%가 전체적으로 아이고 문제가 어디 갔죠?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다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이구 제가 뭘 눌렀는지 모르겠네.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2%가 늘었다고 돼 있잖아요. 2%가. 그러니까 빌라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소비량은 6%가 늘었다 이런 셈이죠.
이런 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아파트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수요량이 2% 늘었다 이 말은 전체적인 수요량이 2%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빌라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소비가 6% 늘었다는 거고 이렇게 역으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소비량이 6% 늘었을 때 빌라 가격이 몇 프로가 돼야 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즉 지금 교차 탄력성이 0.2니까 0.2배 10분의 2니까 5분의 1 5분의 1배 5분의 1배 그러니까 여기는 30%가 변했다고 해줘야 돼요. 30%에 30% 곱하기 0.2 또는 30%에 5분의 1이 6이니까 그러니까 30이에요. 근데 빌라와 아파트는 교차 탄력성이 지금 플러스 값이니까 대체 관계잖아요. 그래서 얘가 30%가 늘어야 된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30%가 늘었다. 그래서 정답은 30% 상승인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풀었어야 돼요. 나중에 손 대면 안 되고. 이 탄력성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유형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면 자, 공급의 변화 요인은 가격 이외 요인이고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가격의 변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의 변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을 무조건 먼저 보는 게 요령이죠. 요령. 그래서 봤더니 자, 주택 시장이니까 주택의 가격 변화가 어디 있을까 봤더니 없어. 요놈을 체크하셔야죠. 지금 임대주택이구나. 이것도 함정이죠. 그냥 주택이니까 주택 가격만을 쭉 찾았을 텐데 임대주택이라는 걸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0번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1번 경기 변동이네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미분량,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옳은 듯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와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가지 국면 외에도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지요. 그 다음에 옳은 질문. 일반 경기에 비해 부동산 경기는 정점과 저점 간의 차이. 이걸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 큽니다. 옳은 질문. 통상적으로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경기 변동은 불규칙이 아니라 장기적 경기 변동이죠. 4번이 틀렸네요. 불규칙 경기 변동은 바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변하는 거고 정부의 정책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출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향 국면이면 확장기는 히읗이니까 끝에 하한선 옳은 지문이죠. 4번이 틀렸어요. 이거 맞아야겠죠? 11번 맞아야 됩니다. 자, 주택시장입니다. 우리 3회 모의고사도 이놈의 벌집 순환이 나왔는데 벌집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안 읽으면 되잖아요. 자, 1번. 주택시장은 지리적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지리적 공간이라는 건 지역 또는 지역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또 지역 시장별로 용도,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다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옳은 질문. 그 다음에 모르겠어. 넘어가자고요. 자, 주택시장을 물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완전 경쟁 모형으로 시장을 분석하기 용이합니다. 이게 틀렸네요.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고 경제학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시장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안전 시장이에요. 왜 불안전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경제학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을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수가 존재해야 되고 완전한 경쟁이란 동일한 재화를 다수가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고가성으로
다수가 존재할 수 없고 개별성으로 동일한 재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완전 경쟁 모형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는 그렇죠. 이게 10년 전에는 나온 겁니다만 이런 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요약집에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5번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요. 개별성, 거래, 관행 등으로 시장가치 산정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맞았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필요하고 감정평가업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3번이 틀렸어요. 저는 이거 어려운 논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이 학교론의 점수를 올리는 겁니다. 모르는 것들은 과감히 넘어가고 아는 것에서 점수를 찾아내야 돼요. 저는 12번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3번으로.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완전 경쟁 모형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13번. 13번은 뭐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는 메이크맥인데 저도 풀기 싫어요. 이런 거 풀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지대이론. 이 지대이론의 문제도 쉽지 않아요. 쉽지. 지금 우리 지대이론의 암기 코드에서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견해, 요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러나 보자고요. 신고전학파? 모르겠어. 넘어가자고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 한계이나 그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소유권을 주장해서 지대를 요구하니까요. 옳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설로서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줍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입찰지대.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죠. 입찰지대는 항상 입찰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잖아요. 토지를 입찰에 붙이면 항상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할 거 아니에요. 즉 최고의 지대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됩니다. 자, 5번이 떠올라야 돼. 5번. 자, 최근에 어려운 지대로 준지대가 나오죠. 그리고 준지대를 제가 항상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그러면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 이게 준지대의 암기 코드잖아요.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기계, 기구. 자, 그래서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장기는 아니지만 단기에는 토지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토지처럼 단기에는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준지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 이러면 준지대가 나와야 돼. 이거 5번이라고 찍어야 됩니다. 저는 14번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이런 문제가 더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신고전학파 모르겠어. 넘어가자고요. 모르겠어 나. 그 다음에 요거 뭐 지대가 가격 영향을 모르겠어. 마르크스라고 하면 절대지대, 소유권이라는 절대권에서 요구되는 지대. 이거밖에 모르니까요. 입찰지대, 최고의 지대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됩니다. 요건 알겠잖아요. 그리고 요게 보여야 된다. 이런 말. 얘는 리카르도가 아니라, 리카르도는 비옥도잖아요. 비옥도. 준지대. 14번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신고전학파와 고전학파는 나중에 설명하죠. 자, 15번. 도시공간 구조이론요. 그러면 동심원, 선형, 다핵이론. 자, 선형. 선형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선형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에 주어지는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선형은 지금 도로를 따라서 주거지가 형성되는 거고, 고소득층이야 당연히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겠죠. 자, 2번. 동심원 이론은 소득이 증가하면 도시 외곽 쪽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떠올라야 되는 게 항상 모든 도시의 구조는 주거지가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거지가 동심원 형태로 형성이 되면 동심원 이론, 주거지가 도로를 따라서 형성이 되면 선형 이론. 그래서 동심원 이론도 우리가 여기 5번 밑에 보세요. 밑에 5번을 보면 우리가 5개 지대가 중, 점, 노, 중, 통. 그래서 노, 중, 통 요 세 가지가 주거지역이잖아요. 노동자 주거지대,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산층, 통근자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자, 이거였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도시 외곽 쪽으로 주거지가 확장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도시 내부에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죠. 자, 선형 이론에서 도시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요약집에 적어져 있지 않아요. 강의 노트에는 제가 필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항상 선형 이론은 도로를 따라 주거지가 소득계층별로 분리돼요. 그래서 이 호이트는요, 고소득층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전체 도시 구조를 결정을 한다고 봐요. 주거지역 중에서도 고소득층. 이게 바로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기출이 된 지문이니까. 자, 그럼 또 뭐가 볼까요?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계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의 주거지를 입지합니다. 자, 이 당시에 저소득층이면 노동자 계층이에요. 노동자 계층은 항상 고용계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에 따로따로 해볼게요. 고용계가 적은 부도심의 주거지를 결정합니다. X죠.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에, 그렇죠. 또는 도심이나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주거를 결정하려고 하겠죠. 이하면 가까운데. 그리고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겠죠. 소득이 낮으니까. 요 놈이 틀렸네요. 요 놈이 틀렸어요. 요 놈. 동심원인에서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보다 도심, 이게 중심 업무지구죠. 중심 업무지구에 보다 가까이 위치합니다. 자, 요거 어렵습니다. 요건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보류로 해놓죠. 보류. 일단 맞으셨으면 4번이 정답이에요. 틀린 거.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가장 밀접한 토지의 특성은 위치의 고정성입니다. 우리 위치의 고정성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부동성. 부동성은 지역적인 시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2번 나왔네. 2번. 할당 효율적 시장. 우리가 암기 코드가 있어. 암기 코드. 효율적 시장의 암기 코드는 약성 시장이라면 기본적 분석을 해야, 약이 기본. 약성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해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준강성 시장이라면 니은 내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암기 코드였잖아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옳은 지문이라고 제가 했어. 야, 암기 코드야. 이거 옳은 지문이야.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3번. 현재 부동산 가치의 과거의 정보, 또 현재 공개, 발표된 정보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약성이 아니라 준강성 시장. 얘가 틀렸네요. 얘가. 부동산은 고가 품이므로 당연히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런 진입 장벽이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는 모형,
완전 경쟁의 모형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자,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겠죠. 시장을 가만히 놔둬야 기능이 잘 작동되는 건데. 자, 그러면 16번은 분명히 맞아야 된다고 인정하시겠죠. 자, 17번. 아이고, 계산 중에 제가 꼭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 두 가지가 있죠. 대출금액, 중력모형. 대출금액, 그럼 봐요. 항상 중력모형의 틀이 두 가지 이렇게 매장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가운데 고객이 있고, 그러면 요 고객을 매장이 얼마나 몇 대 몇으로 고객을 나눠 가져갑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보자고요. A와 B 도시 사이에 C가 있어요. 사이에 있는 이 C가 항상 고객이 있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고객이. 자,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에서 A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그러면 풀이 방법은 뭐였습니까? 무조건 유인력을 산정합니다. 유인력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자, A 매장 여기다가 한번 바로 해보죠. 자, 여기 A 여기가 B. 자, 바로 약식으로 해볼게요. A 매장의 유인력은 항상 크기 나누기 거리 제곱이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바로 꺼내서 10만 단위 1000단위 빼고 100 나누기 5의 제곱 이렇게. 원래 풀이 방법은 제가 여기다가 수치를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1빵빵 단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64,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미터 5km, 여기는 4km.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계산기를 꺼내서 100 나누기 5의 제곱하면 여기가 4천이 나오죠. 4천. 그리고 64 나누기 4의 제곱. 그럼 얘도 4천이 나와요. 4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왜요? 유인력이 똑같으니까 고객을 둘이 또이 가져가겠죠.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C도시 인구가 5만이니까 둘이 25,000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25,000 요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계산 문제니까 요거 보류해 놓을게요.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 계산을 포기하신 분도 있으니까. 계산 문제 포기해도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18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인데요. 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의 방법으로 개발합니다. 아이고, 눈에 안 들어오네요. 넘어가자고요. 부동산 조세는 단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틀렸잖아요. 소득 재분배. 자, 부동산 조세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죠.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자, 소득을 일단 재라는 거에 잘 보셔야 돼. 이게 재라는 걸 빼보면 소득이 일단 분배돼요. 그럼 항상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고소득이 있고 저소득이 있고. 근데 저소득이 돈을 못 벌더라도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는 돈을 못 번다면 사회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고소득자의 소득을 저소득자의 부족한 고소득자의 소득으로 저소득자의 소득을 메꿔주는 걸 소득을 다시 분배한다. 재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조세는 어떤 걸로 재분배를 합니까? 대표적인 누진세 체계죠. 누진세 체계. 그러니까 부동산 조세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게 소득세죠.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왕창 걷고 저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줘서 고소득자의 소득을 다시 저소득자에게 재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조세는 단지가 아니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요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더라도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하는 목적은 다양할 테니까.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가격 왜곡이 발생이 되죠. 이게 바로 공급의 장기성이잖아요. 항상 공급이 오래 걸리니까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되지 않고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되죠. 5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최유효 이용이라 할지라도 거시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부조화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냥 뭔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개입이 필요합니다. 2번 같아요. 2번은 센스라도 맞춰야 돼. 저는 맞춰야 된다고 봐. 18번. 자, 19번. 임대료 상한, 내가 아는 임대료 상한제 나왔네. 그럼 두 문자가, 사자성어가 뭐예요? 초과 수요, 공급 감소. 초과 수요, 공급 감소. 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습니다. 잘못 규제했죠? 잘못. 그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없잖아요. 공급은 위축, 감소될 리가 없겠죠. 낮아야 공급이 감소되는 거죠. 자, 장기보다 단기의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자, 이 초과 수요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체해가지고 아픈 바람에 저번 주에 제가 올리질 못했어요, 유튜브로. 자, 같이 해보자고요. 초과 수요. 잘 봐요. 우리가 항상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초과 수요의 크기를 물어보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해보자고요. 시장. 자,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로 낮게 규제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사고자 하는 양은 여기고 팔고자 하는 여기니까 요 두 개의 차이만큼이 결국 초과 수요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요 두 가지의 차이. 초과 수요. 근데 초과 수요는 항상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러면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초과 수요는 사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물건이 부족하고. 이게 물건의 부족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초과 수요라는 물건의 임대주택의 부족 현상은요.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자, 장기에 나타나죠. 장기에. 왜? 장기에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폭 감소하죠. 장기에. 그러니까 주택의 부족 현상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자, 초과 수요는 항상 요 두 개의 차이지 않습니까? 요 두 개.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 말은 만약에 수요를 해보죠. 수요 곡선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보다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량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옳은 지문이에요. 둘 다. 둘 다 옳은 지문? 이게 틀렸네요.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큰 거죠. 장기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크고 이게 정답이에요. 자,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은 저하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은 임대인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초과 수요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어요. 어렵네요. 이거 제가 안 맞춰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자, 20. 저 10문제씩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20문제 동시에 보시는 분이 지쳐버릴 것 같아. 제가 10문제씩 끊어야겠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자,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자, 요거 통과. 요거 통과하려 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물어보지. 자, 여기까지 하고, 올리기는 10문제씩 따로 올려야겠어요. 너무 길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좀 쉬었다가 올게요. 지금 20번까지 지금 계산한 걸로는 딱 10개예요. 10개. 10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중력 모형 하나 더 맞추면 그냥 추가 보너스고.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